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업가일전 시즌2, 오늘 제 4강 네 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를 넘다.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창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회사를 2대가 이어서 경영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프리덤 팩토리 대표고요.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이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요? 이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일까요? 제일 좌측에 위에부터 해서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여기 누구죠? 제 오른쪽에? 구본무, 신동빈, 이분은 권오준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허창수, 이분이 누구더라? 최신데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이분 조양호, 또 김승현, 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기업가들이겠죠? 어떤 기업가냐? 그 다음 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계 랭킹 10위 10대 그룹의 총수들입니다. 10대 그룹의 최고 경영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 특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또는 어떤 자격으로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됐는가. 우리는 흔히 소유 경영자 또 전문 경영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다 소유 경영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2세들이 많아요. 2세, 3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오너 2세죠. 정몽구 회장 오너 2세죠. 구본무 회장은 오너 3세고 최태원 오너 2세, 신격호는 창업자지만 신동빈은 오너 2세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 이분은 전문 경영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창수 오너 3세죠. 최길선 현대중공업의 최길선 전문 경영인입니다만은 조양호 오너 2세, 김승현 오너 2세. 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너 2, 3세들이에요. 전문 경영인은 여기에 포스코의 권오준,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최길선. 저런데 포스코는 그럴 만한 특성이 있는 거죠. 민영화를 할 때 원래 공기업이었고 민영화를 할 때 지배주주가 등장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민영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배주주가 없어요. 대주주가. 당연히 누군가 경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문 경영인인 겁니다. 네. 왜? 지배주주가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주주는 누구죠? 정몽준. 근데 정몽준은 정치인이잖아요. 이게 실무로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전문 경영인이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두 기업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창업자의 아들이거나 손자거나 이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다 왜 창업자의 2세, 3세일까? 전문 경영인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인 거죠. 우리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LS전선, LS그룹이라고 하는 데하고요. 대한전선, 이 두 개의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전기줄 만드는 이 시장에 있어서, 전기줄 파는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기업이죠. 네.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2004년에 똑같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지배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LS 전선, 그 전까지는 LG 전선이었습니다. 또 LG 산전이었거든요. 자, LG그룹에 들어있던 계열사인데 계열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LG그룹은 LS와 GS와 LG 이 세 개로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전선 또는 산전 이것과 관련된 것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LS그룹이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CEO로 구자홍, 구자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CEO로 등장을 하고 그 이전에는 LG그룹에 속한 소유 경영자였는데 이제는 별도로 독립된 소유 경영 체제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구인회를 했던가요? 그렇죠? 예. 자, 근데 둘째 시간에 구인회를 했군요. 그 LG그룹의 창업자 구인회 회장에게는 형제가 6 있어요. 형제가 6인데 구인회, 구철회, 구정회,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근데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 LS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 계열사들을 떼가지고 이제 계열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세들인 구자홍, 구자열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CEO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LS그룹은 소유 경영, 새로운 형태의 소유 경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굉장히 큰 이 전선 회사, 대한전선. 여기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하게 됩니다. 왜? 소유 경영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해에 원래 대한전선 회장은 설원량이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62세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뜻밖의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설윤석이라고 했는데 연대 상대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거기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가신, 그러니까 설원량 회장의 가신이었던 임종욱이라고 하는 분이 회사 경영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그 미망인이신 양귀애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게 양귀애 대한전선 고문이고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설윤석이라고 하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 상태니까 회사를 운영 불가능한 거죠. 이분이 임종욱이라고 하는 임종욱 사장이었고 이제 저분이 대한전선 그룹 전체를 맡아서 경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전선 회사입니다. 한쪽은 소유 경영으로 새 출발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문 경영으로 새 출발을 한 겁니다. 진짜 희한한 실험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바람은 뭐냐? 전문 경영 체제로 간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 결과는 이겁니다. 이게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건 주식 가치를 다 합친 거죠. 그게 바로 기업의 가치거든요. 시가총액이에요. 2004년, 여기서 이 짙은 색이 LS고 흐린 색이 대한전선이거든요. 예. 자, 한번 보십시오. 2004년에 똑같죠, 둘이. 1조 1000억으로 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2011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쪽은 3조가 넘어가는데 여기는 3,900억이에요. 10배로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대한전선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뭘까? 참, 그 이전의 상태를 한번 보면요. 그건 아까 시가총액도 보셨지만 여기에 매출도 보면 2003년입니다. 2003년 LS전선 매출 1조 9천, 대한전선 매출 1조 2천.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2003년도에는. 그러니까 선월량 회장이 살아 계실 때는 굉장히 비슷한 회사였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왜 전문 경영 체제를 했는데 저렇게 한쪽은 망해버렸냐 이거예요. 한쪽은 승승장구를 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밑에는 LS전선의 R&D 투자고요. 위에는 대한전선의 R&D 투자입니다. 자, 200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자, LS전선은 그 전까지도 매출액의 1% 내지 1.2% 정도를 R&D 연구개발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걸 해 나가요. 네, 계속 그걸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은 보면 R&D 투자가 0.08, 0.07, 0.09 엄청나게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거죠. R&D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LS전선은 R&D 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한전선은 왜 투자를 안 할까? 그럼 대한전선은 그럼 뭐 했을까? 2004년부터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사냐? 무주 리조트를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라고 있었죠. 네, 쌍방울 그룹이 원래 네이 만든 회사였는데 그 이세인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세죠. 이세 경영자가 이 러닝샷스나 만들고 뭐 이런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멋진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주 리조트를 만든 겁니다. 정말 잘 만든 리조트예요. 그리고 거기서 동계 아시안 게임도 유치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이제 부도가 났거든요. 그거를 대한전선에서 이 전문 경영인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또 부도가 난 진로그룹. 진로가 또 부도 났던 이유는 소주를 팔던 기업이 또 유통하고 전자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 진로가 부도를 낸 그 유통기업들을 인수하는 거죠. 그 부동산들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R&D 같은 데는 그 본업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장 실적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했지만 멀리 보는 투자는 하지 않았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큰 잘못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LS는 어떻게 됐느냐? 계속 그 본업에 투자를 한 거죠. 상품을 좋게 만드는 데 투자를 했고 그걸 가지고 중동으로, 러시아로, 남미로 계속 해외로 진출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출이 커졌던 거죠. 사실은 이 전선업계는요,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선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전기줄이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됩니다. 뭔가 건설이 이루어져야 거기다 갖다가 전기줄을 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국내에서 별로 건설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뭘 팔 것도 없는 겁니다. 전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전선은 해외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 다른 업종을 인수하는 쪽으로 갔고 LS전선은 해외 전선 본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갔고 그리고 성공은 LS 쪽에서 한 것이죠. 자, 거기다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12년에 이 임종욱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횡령 배임으로 구속이 됩니다. 재판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중에 일부는 무죄라고 판명이 나긴 했지만 횡령 부분은 여전히 유죄입니다. 즉 회사 돈을 자기가 쓴 거예요. 네. 자, 이런 과정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기회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임종욱 부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정말 잘 일으켰더라면 그러면 전문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걸 해도 되는구나 라고 굉장히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소유 경영 쪽이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소유 경영자들 중에서도 전문 경영인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STX의 강덕수 회장도 그랬고 또 정주영 회장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전문 경영인을 쓰겠다고 한때는 이명박 사장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을 할 때 되면 대부분 다 자식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불안해서이기도 합니다. 남한테 회사를 맡겨도 될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런데 또 다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박두병이라고 하는 분,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기업이 어디죠? 두산이잖아요. 박승직. 그 2세가 박두병입니다. 네. 이분, 그러니까 이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도 LG만큼이나 럭키금성만큼이나 양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점잖고 또 인화를 중시하고 그러는 그룹이죠. 박두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었어요.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하는 그런 경영자였습니다. 이분도 전문 경영자를 쓰겠다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1969년 11월 동양맥주 이사회에서 오비맥주입니다. 동양맥주 이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고 해서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 이사회에 계시는 여러분들, 이사들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아들보다 또는 내 형제보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나는 내 자리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 해에 이분 정수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양맥주 사장을 맡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고 월급장이 근로자에게 그 회사에 사장 자리를 내주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박두병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산그룹의 회장까지도 합니다. 회장까지 하죠. 그래서 1973년부터 77년까지 두산그룹 1977년부터 81년까지 두산그룹 회장을 하고 또 91년부터 93년까지 두산그룹 회장을 2번을 합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왜 2번을 하게 될까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수창 회장은 이분은 그러니까 두산그룹 회장을 4년간을 했고 또 동양맥주 사장까지 합치면 10몇 년간을 두산그룹에서 어떤 CEO를 한 분인데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죠. 이분이 회장직을 물러났다가 왜 다시 91년부터 93년 사이에 다시 회장을 하게 될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낙동강 패널 사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철홍 선생님. 와,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자, 수강권입니다. 예, 박철홍 선생님. 뭘 하세요?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유류 도매와 주유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철홍 사장님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맞습니다. 낙동강 패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들썩들썩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낙동강에 그 패널이 쏟아진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두산그룹이 야단 법석이었죠. 그야말로.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박용곤 회장이 아마 하고 있었을 텐데 회장직을 내놓고 그러니까 공석이 되잖아요. 그때 정수창 전 상공회의소 회장이죠. 이분이 두산그룹 회장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두산그룹의 최고 경영자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던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하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기업의 한시적 관리자일 뿐이다. 영원한 기업의 한시적 관리자일 뿐이다.
영원한 기업은 물론 두산을 말합니다만은 한시적 관리자다. 나는 언제든지 물러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왜? 진짜 주인들이 있으니까요. 진짜 주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박두병 회장이 정수창 사장 또는 회장에게 사장 자리를 넘겨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가문의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목하는 사람한테 이 회사를 넘기세요 라고 박두병 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박두병 회장의 아들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 경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승직 회장이 1대잖아요. 박두병이 2대고, 그 다음에 3대가 이제 박용곤, 박용언은 이제 딸이고, 박용오,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박용만 회장이 하고 있죠. 이렇게 형제들이 몇 년씩 나눠서 쭉 하는 그런 식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이 이어져 온 겁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왜 정수창은 그냥 물러났을까요?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사실. 왜? 진짜 주인들이 있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형제들이 박용곤, 박용호, 박용만, 박용성 뭐 이런 박두병의 자제들이 나 싫어. 회사 경영하는 거 나 싫어. 당신이 잘 해가지고 돈 벌어서 나한테 그냥 배당만 해줘. 나는 돈만 벌게. 라고 굳이 사양을 했으면 그것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냥 지배주주, 대주주로 남아서 배당만 받는 것보다 직접 경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뭐가 좋을까요? 뭐 월급도 약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회사가 주는 차도, 또 회사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무엇보다도 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맡아서 정말 돈을 잘 벌어줄 수 있다면 이거 안 하고 그냥 뒤에 물러 앉아가지고 대주주만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여러 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고고학자나 뭐 식물학자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걸 안 할까? 왜 편하게 놀지를 않을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남한테 맡겨놨을 때 저 사람이 자기 회사처럼 저걸 운영을 할까? 내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운영을 할까? 아니면 돈을 떼어먹는 건 아니야? 아니면 자기 회사 다른 거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로 일감 다 주고 그래가지고 회사 거 다 빼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맡기는 거예요. 웬만하면 직접 하는 겁니다. 마치 식당 차렸을 때 시장 보는 일, 그죠? 식당 차린 사람들이 시장 보는 일은 자기가 꼭 한다면서요. 예, 새벽 시장 노량진 가가지고 물건 생선 사오고 하는 일은 직접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카운터는 자기가 직접 하잖아요. 왜? 그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가 뒤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있다면 귀찮게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겠어요? 카운터에 가서 서 있을 일이 뭐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